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네. 네,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5%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저 연합 인포맥스도 지난 4일에 국내외 금융기관 이제 22곳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2명 가운데 22명 모두 동결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예상대로 됐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논란 바는 아닌데 배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짚고 가야 되겠죠. 왜 동결을 한 겁니까, 박사님? 네, 한국은행도 나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항상 내거든요. 근데 5월 금통위에서도 3개월 이내에 동결한다라는 의견이 4분, 그리고 인상한다라는 의견이 2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동결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받아들였고요. 네. 어제 금통위에서도 역시 3개월 이내에 동결한다라는 의견이 지난 5월 금통위와 똑같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8월 말에도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고요. 배경이라 하면 뭐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 조금 뭐 성장과 금융 안정의 충돌이라는 그런 말씀을 총재께서 하셨는데 좀 저는 이제 기자회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네네. 파월 의장이 관세 내리면 금리 내릴게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 좀 관세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7, 8월 지켜볼게. 데이터 볼게. 네, 가만 놔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안정되면 금리 내릴게. 집값이 만약에 안정됐다면 내렸을 거야.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결국에는 가계부채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로에서 한국은행이 적지 않게 조금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변수였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식할 수 있었고요. 역으로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율이 주춤하고 집값이 안정된다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뭐 기자회견장에서 똑똑히 얘기한 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금리 인하를 내리면. 함으로써 지금 투자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없어지면 조금 줄어들면 당연히 금리를 내릴 만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그러면 사실은 뭐 금리를 내려도 벌써 내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은 다 충족됐으나 나머지 요인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걱정이지만 경기, 뭐 성장률 이런 부분도 걱정이지만 집값이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좀 더 걱정이야. 이런 부분으로 맞습니다.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책도 좀 강력하게 나왔으니까 좀 추이를 볼게라는 게 요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한국은행의 역할이 맞나? 한국은행의 역할은 뭐 물가, 환율 이런 쪽을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값 얘기, 부동산 얘기. 근데 물론 다 연결이 또 되어 있기도 하고 뭐 말씀 중에도 성장, 금융안정 충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글쎄요. 한국은행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사실은 통화가치 안정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 공적 기관으로서 통화가치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그 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국은행의 기능이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은 뭐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계 부채, 특히 민간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 가격의 지나친 거품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이제 통화 가치 안정, 또 금융의 불안정으로 통화 가치 안정을 해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금융 안정이 좀 그 큰 변수가 되어 버릴 정도로 가계부채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민간부채가 그렇게 증가했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 이제 부채를 쌓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2015년이라든지 2017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는 1,000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300조, 300조가 늘었고, 기업 부채도 지금 한 630조가 오로지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간이라고 하면은 가계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신용이 이게 더하면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특히 기업 신용의 30%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인다면은 금융 안정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금융 안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금리를 빨리 인하해서 조금 지금 재정 정책이 그 추경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여기에 이제 가세해서 통화 재정 정책이 양공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목소리가 큰데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자칫 금리를 무작정 내려서 잘못된, 총재 말대로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준다면 결국에는 돈이 경기 회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 쪽으로만 간다면 그것은 금리 인하한 효과가 거의 사라지거든요. 잠깐 뭐 달콤한 맛은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그리고 취약차주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의 조금 달콤한, 그래도 이제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잠시 그런 그 효과만 나오고 또 다시 또 다른 부메랑으로 경제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계부채가 지난해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고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는 흐름이고, 집값도 뭐 일부 지역 서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지금 좀 강하게 내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에 일단 방점을 맞추고 잠깐 멈추겠다, 그래서 동결을 결정을 한 한국은행의 상황입니다. 어제 근데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오면 금융중개 지원대출 제도를 활용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질문이 나왔는데, 금중대라고 줄여서. 근데 이런 금중대에 대한 질문 나왔을 때 총재가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이런 것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금중대라는 거는 사실 약간은 생소한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민간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자금 시장이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또 돈이 필요한, 금융이 필요한, 신용이 필요한 그러한 경제 주체들에게 바로 돈을 쏴주는, 그래서 시행 주체는 이제 그 한국은행은 아니고요. 시중은행이 민간 차주들에게 그렇게 쏴주면, 융자를 대출을 해주면 그것을 이제 한국은행이 보전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금융중개대출이고요. 월간으로 아마 실적을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바주카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밀 타격으로 필요한 곳에 돈이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러한 정책인 거죠.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취약차주들은 굉장히 힘들고, 또 중소기업, 또 수출기업들,
이런 그 금융이 필요한, 신용이 필요한 정작 실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에 목말라 있는, 신용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경제 주체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 한국은행이 타겟팅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융자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금융중개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하든이 저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뭐 맞습니다. 이런 구조인가요? 예, 네. 개인도 있고요. 네. 개인도 있고 다주카포는 이제 실질적인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이런 큰 정책이라면 준재정 정책, 그러니까 맞춤으로 타격한다. 맞춤형이죠. 네, 이렇게 좀 비유해 주셔서 확 와닿았는데 준재정 정책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재정 정책은 거군요? 아니지만 뭐 시중은행을 비슷한. 통해서 이게 한도가 있는 거죠. 어제 그렇게 한도를 지금은 다 써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던데. 네. 뭐 30조 저도 뭐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한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금리를 내리기엔 좀 그렇고, 근데 시중에 돈은 필요한 곳이 맞춤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있을 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이제 그 코픽스, 그 금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수익률과 연동된 혹은 3개월 CD와 연관된 그러한 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금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차주의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거나 혹은 뭐 어떤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준금리가 그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차주의 금리가 내려가느냐, 특히 신용도가 낮은 그런 취약 차주의 대출 금리도 반드시 내려가느냐, 비례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용도가 안 좋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돈이 안 돌고 있고 이거는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일부 취약 차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차익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금융 중개 대출 뭐 이런 제도도 이제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부동산에 좀 방점이 찍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강력한 대책도 나왔고 집값이 좀 안정이 되는지 데이터 통해서 좀 보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당장에 뭐 한두 달 사이에 해피엔딩이 될지까지는 물음표를 좀 찍어서 그런 표현을 실제로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을 이제 총재도 썼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잡힌다면 뭐 8월에도 금리 인하는 불투명한 건가? 연내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인가? 다음 금리 인하는 몇 월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시장에서도 네. 8월은 조금 인하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8월 30일입니다. 8월 말인데. 그런데 뭐 인하할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8월 28일이네요. 일단 연준이 7월 30일이 차기 FOMC이기 때문에 네. 7월 30일 정도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지표가 일부 집계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7월 말이면.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의 세계 경제에 대한 조금 영향, 얼만큼 세계 경제를 억누를 건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8월 말 정도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다음 금통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8월 28일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집값 문제는 한국은행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바로는 안 잡힐 거다.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집값도 그렇고요. 이렇게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이제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두세 달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8월 말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건데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또 특히 이제 국내 경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의 국내 경제의 모습이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 또 시기도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8월 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계부채가 잡히고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조금 더 좀 힘든 그러한 것을 예고하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도 조금 금융의 안정성이 잡힌다면 뭐 8월 말에 인하도 조금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확률적으로는 물론 이제 8월보다는 10월 23일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8월 인하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운 건 아니다. 네. 그 카드도 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군요. 그러면 이제 윤곽이라고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불확실성도 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제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 영향도 지금 있는 거고 상당히 멈춰서 어떻게 될지 보겠다라는 거죠. 관세도. 그렇죠. 네. 지금 8월 1일까지 협상 이제 시한이 우리나라가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까지 협상이 될지 종료될지 아니면 이제 또 다시 이제 8월 1일 날 9월 1일로 한 달간 또 연장이 될지 저는 연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다. 한 두세 주로는 조금 물리적 시간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관세에 대한 조금 베스트 시나리오라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수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한 1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한 12%까지 떨어진다면 뭐 베스트인 거고요. 그래서 품목관세를 이제 포함한 거죠. 25%의 품목관세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균 관세율이 한 10%대 초반이면 아마도 이제 조금 한숨 돌리지 않을까. 수출 경기에 심각한 타격 그리고 수출 경기의 둔화로 인한 내수 경기의 2차적인 침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되는 조금 부드럽게 그래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100%는 아니고 유예될 수도 있을 것처럼 8월 1일에서 또 미뤄질 수도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니다 8월 1일이 끝이다 했는데 베센트 장관은 뭐 9월 1일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또 말이 바뀔 수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뭐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또 미뤄질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밀고 땡기다가 상당히 뭐 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낮아지는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한 10년간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쪽에 맞춰질 거야. 그러려면 연간 한 3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적어도 10%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야. 그러면 중국은 뭐 한 30%, 그 다음에 조금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는 20%, 그 다음에 우방국,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 이 정도로 이제 견적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관세 정책은 조금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 시장에 트럼프의 의도가 읽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어쨌든 과격한 그리고 약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정도의 조금 관세율 표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 반응을 봐도 확실히 증시가 이제 오르잖아요. 계속해서 뭐 미증시, 우리증시도 고점 경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뭐 코인, 비트코인도 최고점 경신, 리스크온 확실히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지금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시장이 하도 유예하고 관세 하니까 적응을 한 것도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사실 한편으로는 싶기도 하고 충격을 또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저는 조금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없애도 돼요? 아예 이런 아닙니다. 불안감은? 저는 네. 결국에는 뭐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듯이 7, 8월을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다음에 온다면 어느 정도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미국 입장에서 수입품 감세율이 지금 25%에서 평균 한 15% 정도로 떨어지면 트럼프 취임 전보다 거의 한 1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예측은 미국 소비자에게 떨어지는 그 물가 상승 부분은 한 50%에서 70% 될 거다.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전가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게 한 30%에 불과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같은 수출업자들이 이제 떠안거나 이제 환율로 이제 녹여내거나,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커진다면, 즉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국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면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은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조금 뭐 그렇게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은 안 오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점점 그런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조금 IT, AI 쪽에 왕성한 투자의 지속,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제한적인 흡수, 이런 부분들이 또 반면에 안정된 OBBA 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 수입으로 일부 상충하는 그러한 트럼프의 놀라운 기술,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면서 시장은 조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사실 이제 관세가 마무리돼야,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되는 8월에서 9월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연준도 한은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좀 멈추고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지금 추경도 있고 뭐 금리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0.8%를 봤는데 아마 2차 추경이 진행되면 아마도 0.1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 0.9%가 될 것 같고요. 2차 추경의 효과는 내년으로 이제 효과가 이연되기 때문에 아마 0.2에서 0.3%포인트를 또 성장률을 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추세적인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성장률이 조금 회복되기는 어렵고요. 또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유발 계수라고 해서 지금 최종 수요 증가가 유발하는 민간 소비의 지출 증가분, 이것이 이제 소비 유발 계수인데 이것도 0.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뿌렸을 때 이것이 이제 가계 소비로 지속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그러한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장률을 업시키는 데는 제한되고요. 수출 관세 쪽에서의 조금 돌파구가 생긴다 해도, 조금 악재가 최소화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입을 많이 해서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매크로하게는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거의 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빵 내지 거의 소폭 기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비 쪽에서의 제한된 그러한 회복을 예상한다면 추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성장이 계속 조금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